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고등학교 졸업하고 혈혈단신으로 하루하루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있는 40대 장민철이라고 합니다. 남들은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행복한 미래를 그릴 때 집안에서 일어난 문제들을 해결하느라 전 청춘을 생으로 날려버렸어요. 어떤 날은 퇴근하고 소주 한 병 들고 집으로 들어가면 난 왜 이렇게 고독하고 외로울까? 이럴 때 나도 품에 안겨 힘들다고, 너무 힘들다고 기댈 수 있는 부모님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서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버티고 살 수 있는 건 제가 무너질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준 좋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이 유튜브 채널에 올라오는 사연들도 저에게 내밀어진 수많은 손들 중 하나였고요. 사연을 들어보면 나만 힘든 거 아니구나 위로 참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저 얼마 전에 정말 인생이 바뀔 만한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일 겪자마자 이건 바로 사연으로 제보해야겠다 하고 달려왔습니다. 지금은 혼자 남게 됐지만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의 할머니까지 무려 2대가 함께 사는 집안에 살았어요. 사실 엄청나게 화목한 집안은 아니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도 제가 엄마 손을 붙잡고 귀에다 대고 몰래 엄마, 우리 아빠 몰래 집 나가자. 그런 소리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 어린 나이에 봐도 저희 집은 온통 이해 안 가는 것 투성이었죠. 저희 엄마가요, 정말 그 나이에도 얼굴 보면 헉소리 나올 정도로 미인이었거든요. 그에 반해 아버지는 얼굴은 물론이고 성격까지 대보면 어디 하나 나은 구석이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예쁜 마누라 모시고 살면 매일같이 떠받들고 살아도 모자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엄마를 무시했나 싶어요. 그건 할머니도 마찬가지셨고요. 그리고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건 엄마였습니다. 왜 그런 모진 취급을 받으면서도 이 집에 있어야 되나, 차라리 그냥 나 놓고 나가서 다른 사람들 만나도 훨씬 더 잘 만나고 잘 살 것 같은데 하고요. 그땐 몰랐었죠. 엄마가 그렇게 날개 꺾인 새가 된 이유가, 그래서 새장 속에 갇혀있는 신새가 돼버린 이유가 나 때문이라는 것을요. 엄마, 대체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아버지랑 할머니는 엄마만 보면 저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엄마처럼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좋은 사람이 어디 있다고. 난 진짜 이해가 안 돼. 맨날 말도 안 되는 걸로 시비잖아. 그냥 나 데리고 어디 다른 데 가버리면 안 돼? 민철아, 또 이런다. 엄마 진짜 괜찮아. 엄마 민철이 너만 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참을 수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서 이런 소리 절대로 꺼내지도 마. 괜히 너한테까지 불똥 튈라. 엄마가 더 잘해야지. 갈 곳 없는 신세인 건 엄마도 마찬가지니까. 의처증이었던 것 같아요. 어딘가 비뚤어져 있는 질투심이나 불안감이었겠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엄마 외모가 보통 외모가 아니었다고. 제가 조금만 크고 나서 동네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래는 입장이 완전히 정반대였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 외모가 그렇다 보니까 원래는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대요. 엄마도 부모님 없이 일찌감치 일 시작했는데 뭐 어디 회장이 자기 첩으로 들어앉으면 평생 놀고 먹게 해주겠다는 얘기도 했었고 외국 가서 살자고 다짜고짜 반지부터 내미는 사람도 있었고요. 엄만 결혼해서 팔자를 고치겠다는 욕심도 없었고 이젠 그 시절에 공장을 다니면서 저희 아버지를 딱 만나게 됐던 거죠. 아버지 역시 엄마를 보고 첫눈에 반했던 거고요. 그 뒤로 다른 사람들처럼 엄마를 쫓아다니면서 엄청나게 열렬하게 사랑 고백을 했었지만 씨알도 안 먹혔답니다. 저도 동네 사람들이 얘기해서 들었던 거지만 엄마가 그 당시에 따로 만나고 있었던 분이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어디 회장님도 아니고 재벌 2세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못 사는 사람이라서 다들 의아하긴 했었다고요. 만나는 사람도 있는데 불편하게 자꾸 이러지 마세요 하고 거절을 하니까 아버지 딴은 더 승부욕이 불탔었나 봅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실수까지 저지르게 됐던 거죠. 민철이 너만 안 생겼어도 너희 엄마가 아버지랑 결혼할 일 있었겠어. 좋다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몇이나 됐었는데 그놈이 뭐가 잘났다고 걔를 만나겠니? 그래도 네 엄마가 책임감 하나는 좋으니까 애 생겼으니 결혼해야지 하고 지 좋다고 쫓아다니는 남자 싹 다 정리하고 그렇게 시집 간 거지. 그러니까 민철이 넌
니네 엄마한테 항상 잘해야 된다, 어? 엄마 젊었을 때부터 계속 봤었던 동네 사람들이 저만 보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너 아니었으면 니네 엄마 결혼할 일 없었다 하고요. 네, 저희 아버지가요. 엄마가 자기 마음을 하도 안 받아주니까 어떻게든지 마음을 돌려보려고 졸졸 쫓아다니고 회식에 가서 잘 하지도 못하는 술을 왕창 먹이고 어쩌다 하룻밤 실수로 생긴 애가 저인 거예요. 제가 그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엄마한테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나만 아니었어도 엄마 인생이 저렇게 되는 일이 없었을 텐데 그냥 차라리 나 생긴 걸 알았어도 모른 척 아버지 같은 사람 안 만났으면 될 일인데 얼마나 미안해요. 하지만 착하디 착한 저희 엄만 제가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무슨 그런 소리라냐고 혼을 내셨죠. 민철아, 너 아니었으면 엄마 진작에 이 세상 등졌어. 너 때문에 여기까지 살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어디 가서 누가 너 때문에 엄마 결혼을 했다느니 그런 이상한 소리 하면 신경도 쓰지 말고 귀 털어버려. 알겠지? 엄마 민철이 너 때문에 등 떠밀려서 억지로 결혼한 거 아니야. 그리고 너희 아버지 사람들 눈에 개차반처럼 보여도 너 낳고 엄마 일 한 번 해본 적 없어. 적어도 책임감은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엄마도 여태 같이 살고 있는 거지. 천사 같은 사람이라 외려 아버지를 감싸기가 바빴습니다. 글쎄요, 동네 사람들 눈에도 보이는데 한 식구인 제가 봤을 때 얼마나 더 개차반이었겠어요. 어쩔 땐 내 식구라고 인정하기 싫은 날도 있었습니다. 억지로 그렇게 엄마를 차지하고 집에 들어앉히면 예쁜 꽃을 대하듯이 소중히 다뤄도 모자랄 판국에 언제든 엄마가 다른 남자랑 살림이라도 차려서 나가버릴 수 있다고 불안하게 생각하는 건지 맨날 말도 안 되는 의심을 하면서 사람들을 들들 볶는 건 일상이었죠. 당신 어디 갔다 이제 들어와? 그 봉다리에 있는 건 또 뭐고? 이게 뭐야? 민철이 먹을 과일 좀 사가지고 오는 길이에요. 오랜만에 왔다고 그냥 뭐 샀더니 귤 한 봉다리 더 담아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른 들어가서 저녁 차릴게요. 뭐? 과일 가게 장씨가? 당신 장씨랑 뭐 붙어먹기라도 한 거 아니야? 그 구두쇠 같은 인간이 당신한테 왜 그런 귤 조각이나 덤으로 얹어주냔 말이야. 대답해봐. 왜 말을 못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발 그만해요. 민철이 들어요. 저녁 준비할게요. 장을 보러 왔다가 어디 가서 덤이라도 받아오면 그날은 엄마 붙들고 해가 다 떨어질 때까지 사람을 들들 볶는 겁니다. 왜 이런 서비스를 받아오냐. 네가 뭐 동네 사람들한테 아직도 옛날 버릇 못 버리고 먼저 꼬리치고 다니는 거 아니냐 하면서 자식 앞에서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졌겠어요. 평소엔 그렇게 큰 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의 아빠가 엄마를 몰아세우고 화를 낼 땐 완전히 뭐 도깨비라도 씌인 것 마냥 다른 사람이 되어서 소리를 지르는데 저도 어린 나이에 그게 너무 무서웠던 것 같아요. 엄마가 마냥 그렇게 당하고 있었을 때 아버지를 들이받아버리고 싶다는 생각은 마음속에 굴뚝 같았지만 정작 제가 할 수 있는 건 겁에 질린 표정으로 엄마를 쳐다보고 엄마가 얼른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손짓을 하면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다 끝날 때까지 문고리를 꼭 붙잡고 달달 떨고 있는 수밖에 없었죠. 이러다가 괜히 잘못 불똥이 튀면 아버지가 그 솥뚜껑만한 손으로 문을 잡고 덜덜 흔들면서 문을 열려 들었었거든요. 그러면 뭐 그날은 저도 먼지나게 맞는 거고요. 엄마한테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아버지가 뭐가 잘나셨다고 그래요? 내가 엄마 같은 사람이랑 살면 떠받들고 모시고 살겠어. 할머니랑 맨날 둘이 같이 구박만 하고 아버지가 대체 엄마한테 잘해준 게 뭐가 있다 그래요? 괜히 엄마보다 잘난 거 없으니까 불안해서 그러시는 거잖아요. 민철아, 너 뭐 하는 거야? 너 당장 방으로 안 들어가? 여보, 애가 아직 아무것도 몰라서 그래요. 제발 민철이한테까지 손대지 말아요. 민철아, 제발 엄마 말 들어. 얼른 들어가. 뭐? 이놈의 새끼, 지혜비한테 말하는 싸가지 좀 봐라. 아주 애미라 자식이나 쌍으로 날 무시해도 유분수지. 오냐, 그래 오늘 아주 둘 다 본때를 한번 보여줄 테니까, 어? 처음으로 아버지를 들이받았던 날 다리는 달달 떨리고 화장실에 너무 가고 싶을 정도로 오금이 터질 것처럼 아리는데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대들어봤죠.
진짜 눈앞이 번쩍하고 정신이 나갈 정도로 세게 뺨을 한 대 얻어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폐악질을 부리면 슬그머니 모른 척, 못 본 척을 하셨던 할머니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말리려고 뛰쳐나오실 정도였으니까요. 그 뒤로도 그런 의미 없는 싸움은 계속됐고 이제 제가 아버지를 말린답시고 대들어서 얻어맞느라 저 때문에 엄마가 우시는 날이 많아지기도 했어요. 제 목표는 딱 하나였죠. 엄마 데리고 이 집에서 나오는 거요. 엄마, 좀만 더 기다려. 내가 학교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엔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반으로 많이 빠진다고 하더라고. 내가 바로 취업만 하면 월급 받아서 우리 작은 월세방이라도 얻어서 같이 살 수 있지 않을까? 최대한 멀리 취직해서 이름도 바꾸고 아버지가 우리 못 찾는 데 가서 연락도 하지 말고 그렇게 둘이서만 살자. 민철아, 안 돼. 절대로 그러지 마. 너 엄마 어떻게 사는지 뻔히 알잖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 절대로 식구들 버리고 혼자서 사는 일은 없어야 돼. 알겠지? 엄마가 고아로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가족에 대한 집착이 되게 강하세요. 하긴 그러니까 제가 생긴 걸 알고도 쉽게 지워버리지 못하고 여태 이 집에 묶여 있었던 거겠죠. 전 하루빨리 엄마를 데리고 이 집에서 나가버릴 궁리를 하는데 엄만 그럴 때마다 아무리 힘들어도 네 손으로 가족의 인연을 끊어내고 나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저한테 신신당부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기만 했어요. 전 제가 성인이 되고 돈을 벌고 제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엄마를 구해낼 수 있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죠. 엄마, 정말 혼자 집에 잘 있을 수 있겠어? 엄마 놔두고 가려니까 마음이 불안해서 안 되겠어. 혹시라도 아버지가 나 없는 동안 엄마 괴롭히거나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연락 줘. 내가 일이고 뭐고 다 제치고 뛰어올게. 알겠지? 아버지 정말 그런 사람 아니야, 민철아. 걱정하지 마. 너야말로 혼자 나가서 일하는데 밥이랑 잘 챙겨 먹고 몸 조심하고 항상 여자 조심하고 집밥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들어와. 전 스스로 계획한 대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공장으로 취업을 하게 됐고 제가 일을 시작하게 된 곳이 집과는 조금 거리도 있고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공장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게 됐어요. 엄마를 집에 혼자 놔두고 집을 비운다는 것이 영 마음에 걸리긴 했었죠. 그래도 제가 어느 정도 덩치도 커지고 제 할 말도 제대로 할 수 있어지니까 아버지가 엄마를 괴롭히시다가도 제가 나서서 하지 말라고 막아서면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투덜거리면서 사라지셨는데 이제 그럴 사람조차 없어지는 거잖아요. 기고만장해진 아버지가 엄마를 더 들들 볶으면 어떡하나 괜히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 걱정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면서도 몇 번이나 엄마한테 약속을 받아냈는지 모르겠어요. 엄마 무슨 일 생기면 꼭 연락해라. 아버지가 괴롭히면 나한테 바로 전화해라 하고요. 별 걱정을 다 한다고 우리 아들 진짜 잘 키워놨다고 웃으면서 인사하던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아유, 우리 민철이는 뭔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해. 이번 연휴 때 특근도 다 네가 한다고 했다며? 돈을 아주 갈퀴로 쓸어 담네 쓸어 담아. 돈 그렇게 많이 벌어가지고 뭐 하려고? 어디 뭐 결혼해서 살림 차리고 싶은 여자라도 몰래 숨겨놓은 거야? 젊은데 열심히 사니 보기 좋네. 여자는 무슨 민철이 저 자식이 어마어마한 효자잖아. 나중에 지네 엄마 모시고 살고 싶다고 돈 열심히 모으는 거라고 그러던데. 야 민철아, 너 효자면 나중에 여자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 그렇게 엄마 치마폭에 살다가 나중에 장가 못 가. 요즘 세상에 저런 놈이 어딨어? 회사 일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주변에 좋은 어른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사정인지 모르지만 엄마랑 따로 나와서 살고 싶다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고, 그런 저의 사정을 들은 공장 아저씨들은 특근이니 야근이니 돈 될 만한 일이 생기면 저한테 슬그머니 일을 양보해주기도 하면서 제 뜻을 응원해 주셨습니다. 힘들게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엄마한테 전화를 걸면 어딘가 지쳐 보이긴 해도 늘상 들었던 그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어찌나 힘이 나던지요. 엄마, 오늘 뭐 별일 없었지? 요즘에 아버지랑 사이는 좀 어때요? 아직도 그래? 나 이제 진짜로 돈 좀 모으기 시작했으니까 조금만 더 참아. 내가 꼭 그 집에서 엄마 빼줄게.
빼주긴 뭘 빼줘, 이놈 자식아. 너도 이제 슬슬 결혼 준비해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엄마만 걱정하면서 살래? 엄마 진짜 괜찮으니까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살아. 알겠지? 엄만 그럴 때마다 진심인지 거짓인지 모를 대답을 하셨습니다. 제가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유일한 이유였어요. 세상에서 혼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엄마만 계신다면 버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날이 있었죠. 하지만 절 하루하루 지탱해주던 그 꿈도 얼마 못 가고 완전히 박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되게 피곤했었던 날이었어요. 연장 근무를 하려다가 도저히 몸이 피곤해서 못 버티겠다 싶어가지고 기숙사에 들어오자마자 까무룩 잠이 들어버렸었고 핸드폰을 충전기에 제대로 꽂아놓지도 못했었죠. 배터리가 완전히 꺼져버린 핸드폰은 그대로 켜지지 않았고 그렇게 단잠에 빠져있는데 누가 절 막 흔들어 깨우더라고요. 한방을 쓰는 친한 아저씨였습니다. 완전히 혼비백산한 얼굴로 절 깨우길래 전 처음에 이게 꿈인가 싶었다니까요. 민철아, 너 이 자식 왜 핸드폰을 꺼놓고 하여튼 너 지금 집에 빨리 좀 가봐야겠다. 얼른 옷 입어라. 아저씨가 운전해둘 테니까. 너 어머니랑 아버지가 지금 사고 나서 아니다. 병원으로 가야겠다. 여기 아저씨 핸드폰 빌려줄 테니까 얼른 할머니랑 전화해서 어머니 아버지 지금 어느 병원에 계시는지 물어봐. 나도 아까 오죽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못 들어서. 에? 아저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엄마랑 아버지가 뭐요? 사고요? 엄마는요? 엄만 괜찮으시대요? 어디가 얼마나 다치신 건데요? 병원에서 뭐라는데요? 아저씨 대답 좀 해봐요. 우리 엄마 괜찮대요? 엄마 어디 많이 크게 다친 거 아니죠? 그쵸? 순간 잠이 확 깨더라고요. 엄마가 아버지랑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꿈이 아니구나. 저도 덩달아 놀라가지고 엄마가 얼마나 다쳤냐. 아버지 소식은 묻지도 않고 오로지 엄마에 대해서만 몇 번이나 물었는데 자기도 전화로 들은 거라 소식을 자세하게 듣진 못했다고 얼른 옷을 입고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저씨의 차를 얻어 타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느 병원으로 가면 되냐고, 갑자기 무슨 사고냐고, 엄마 어디가 얼마나 크게 다치셨길래 그러시는 거냐고요. 할머니가 제 목소리를 들으시자마자 아주 오열을 하시더라고요. 그 짐승이 울부짖는 것 같은 소리를 듣자마자 한눈에 딱 알았습니다. 두 분 다 무사하신 게 아니구나 하고요. 교통사고란다. 말이 좋아 교통사고지. 나는 언젠가 이럴 줄 알았어. 사람들이 남편 잡아먹을 사주라고 절대로 기를 쓰고 결혼시키지 말라고 할 때 반대를 했어야 하는 건데.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 병원으로 올 것도 없다. 바로 장례식장으로 와. 핸드폰을 떨구고 머리를 감싸주고 오열했어요. 아니길 간절히 빌었는데 두 분 모두 사고로 병원에 옮겨지자마자 거의 즉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장례식장에 도착해서 할머니 얘기를 듣고 난 이후엔 더욱 기가 막혔어요. 단순한 자동차 사고가 아니더라고요. 할머니 말론 남편 잡아먹은 여자라고 마치 그 사고의 원인 제공자가 저희 엄마인 것처럼 원망하셨지만 아니요. 운전대를 잡은 건 분명히 아빠였고 무식하게 속력을 올렸던 것 역시 또 그 말도 안 되는 오해 때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매일같이 저랑 통화를 하는 것도 의심하신 것은 물론이고 아버지의 의처증은 날이 갈수록 더욱 그 증상이 심해져서 나중엔 엄마가 어디 밖에 잠깐 나가 장이라도 보고 오면 다른 사람이랑 얘기를 한 흔적은 없는지 그거 살피느라 아주 정신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고가 있었던 바로 그날도 부모님께선 한 차례 큰 다툼을 겪었었다고 합니다. 엄마께서 부동산에 다녀오시는 것을 아버지가 봤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맨날 나와서 따로 살자고 엄마가 살고 싶은 집 좀 알아보라고 옆에서 부추겼던 건 저였으니까요. 엄마가 부동산에서 나왔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아버진 완전히 눈이 돌아서 지금 네가 날 두고 집을 나가려고 하는 거냐. 어디 다른 놈이랑 눈이라도 맞아서 이제 아예 살림이라도 차리려고 하는 거냐. 오늘 아주 끝장을 보자 하면서 엄마를 끌고 나가 차에 타서 안전띠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미친 듯이 차를 몰기 시작했고 커브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해 끔찍한 사고를 당하게 됐다는 것이었죠.
정말 참담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엄마가 알아보고 다니신 그 집, 그거 나랑 같이 살 곳 알아보러 다닌 거였다고요. 아버지 저러고 사시는 거 도저히 못 버티겠다 싶어서 내가 알아보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할머니도 마찬가지예요. 할머니도 우리 엄마 그렇게 당하고 있을 동안 그냥 지켜보기만 하고 계셨잖아요. 안 도와주고 그냥 방관만 하고 계셨잖아요. 할머니도 결국 똑같은 사람이라고요. 뭐? 너랑 같이 살 집이었다고? 아이고 내 팔자야. 저놈이 아주 질투심에 눈이 돌아버려가지고 결국에 저렇게 한날 한시에 같이 가게 됐구나. 아이고 아이고. 자식을 잃은 할머니의 심정도 참담했겠지만 그때의 제 기분은 말로는 다 설명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버지에 대한 한없는 분노, 그리고 어머니의 죽음이 모두 제 책임인 것만 같은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죄책감, 모든 것들이 겹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나란히 올라가 있는 두 영정을 당장이라도 끌어내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아버진 죽어서까지 엄마 곁을 못 떠나고 저렇게 사람을 괴롭히는구나. 속으로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오르던지요. 남긴 거 하나 없는 두 분이었고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장례 비용은 전부 제 돈으로 처리했습니다. 대체 왜 빚을 졌는진 모르겠지만 설상가상으로 두 분께는 빚도 남아있는 상황이었고 한정 승인 절차를 밟아 받을 것을 받고 빚진 거 갚고 하니 정말 남는 돈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혼자 남아 계신 할머니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알아서 사셔라 냅두고 싶은 심정이 굴뚝 같았지만 마지막까지 그래도 가족 잘 챙겨야 한다. 네가 먼저 가족들 손 놓아버리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저한테 신신당부하셨던 엄마의 말씀이 자꾸만 걸려서 차마 그러진 못했었네요. 매달 생활비 보내드릴게요. 그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할머니가 그렇게 미워하셨던 그 며느리 덕에 이런 거라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줄 아세요. 평생 우리 엄마한테 미안해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죄스러워하면서 사시라고 제가 이 돈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사세요. 할머니한텐 매달 생활비를 붙여주기로 하면서 평생 우리 엄마에게 마음의 짐을 갖고 살아달라 했습니다. 제 그런 말 한마디로 바뀔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진작에 바뀌지 않았을까 싶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저희 아버지가 누굴 닮았겠어요. 결국에 할머니 핏줄인데 할머니를 닮은 거겠죠. 이제 괴롭힐 사람이 세상에 하나 안 남았으니까요. 그게 저라고 생각하셨던 건지 툭 하면 전화를 걸어서 내가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 뭐 엄마 산소에 뭐라도 바꿔주러 가야 한다 하면서 저에게 쓸데없는 돈을 요구하시는 날도 많아졌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괜히 거뒀다 싶더라고요. 그냥 인연 끊어내는 김에 싹 다 포기해버릴 걸 하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전 한동안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방황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벌어둔 돈은 빚을 갚고 장례 비용을 내고 할머니의 생활비를 드리고 하는데 몽땅 써버렸고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에 마냥 막막하기만 하더라고요. 아저씨들은 아직 나이가 젊으니 조금만 더 버티다 보면 좋은 날 있지 않겠냐며 절 뜯어 말리셨지만 전 결국 제 분을 이기지 못하고 직장을 간두게 됐고 그렇게 다시 집으로 돌아와 하루하루 퇴직금만 까먹으면서 한심한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제가 집에 있는 날이 길어지니 생활비를 받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던 할머니도 저에게 자꾸 언제부터 다시 나가서 일을 할 거냐 눈치를 주시더라고요. 에이구, 너 이러고 사는 거 보면 네 엄마가 퍽이나 속 편하겠다. 어? 부모 생각을 해서라도 이렇게 안심하게 살면 안 돼. 더 열심히 살아야지. 산 사람은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이 헬미도 이제 살아봤자 몇 년이나 더 살겠어. 다 늙은 내가 너 먹여 살리자고 나가서 일을 할 거야? 할머니는 꼭 제가 힘들 때마다 부모님 얘기를 들먹거리셨어요. 그 얘기만큼 제 정신을 빨리 차리게 하는 소리도 없었으니까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산업전선에 뛰어든 저였고 또 그 직장마저 제 발로 관두고 나온 상황이어서 어디 다시 취업을 하는 것이 쉬울까 걱정스럽기도 했었는데 순간 머릿속에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만났던 손님 하나가 생각나 방을 열심히 뒤져 명함 한 장을 찾아냈어요. 땡땡 정기.
엄마가 이분이랑 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를 이 회사 대표라고 소개한 사람은 나중에 일자리 같은 게 필요하면 얼마든지 연락을 하라면서 저한테 명함을 챙겨주고 가셨죠. 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걸게 됐어요. 저 그때 장례식장에서 명함 받았던 장민철이라고 합니다. 혹시 저 기억하시나요? 그때 대표님께서 일자리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부담 갖지 말고 연락하라고 하셔서 연락은 드렸는데 제가 괜히 그냥 빈말로 하신 얘긴데 시간 뺏은 건 아닌가 해서요. 아유, 왜 이렇게 늦게 연락을 줬어요? 언제쯤 연락하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머니 잘 보내드리고 장례랑은 다 잘 치르고 마음 좀 추스렸나 봐. 다행이네. 간단하게 이력서 한 통 써놓은 거 있으면 그거 들고 우리 회사로 와요. 출근은 당장 다음 주부터 할 수 있죠? 그래도 그렇게 큰 회사인데 이렇게 면접도 안 보고 바로 오늘 오후에 바로 이력서 들고 찾아뵐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대표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 오후에 전 바로 이력서를 들고 회사로 달려갔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인연으로 절 도와주실 거라곤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절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주신 것이 좀 믿기지 않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살면서 한 번씩 그런 상상 해보잖아요. 이 사람이 혹시 나의 숨겨둔 친척이라던가 뭐 그런 거 아닐까. 엄마가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었지만 외삼촌이나 뭐 그런 사람이 아닐까 의심도 했었죠. 저 도와주시는 분께 드릴 말씀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긴 한데요. 절 왜 이렇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도와주시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 어머니랑 어떤 관계신지. 조금 더 잘 사는 사람이 지금 힘들게 살고 있는 청년 도와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난 평소에도 그런 일 많이 하면서 사는 사람이라 그렇게 특이한 일도 아니에요. 내가 젊은 날에 어머님께 이런저런 신세 진 것도 맞지만 신세는 어머님도 나한테 지기도 하고 우리 둘은 아주 좋은 친구 사이였어요. 가정 꾸리고 나선 연락을 거의 안 하고 지내긴 했지만 그냥 소중한 친구 자식이 힘들게 살고 있단 얘기 듣고 돕고 싶어 그렇다 생각하고 호의 좀 받아주겠어요? 내가 이 나이 먹게 가정도 못 꾸리고 자식도 없어서 좀 외로운 구석이 많거든. 그렇게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게 됐고 전 정말 그곳에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어떤 날은요, 참 해서는 안 될 생각인 걸 알면서 가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런 분이 내 아버지였다면 우리 가족의 인생이 좀 달라지기도 했을까 하고요. 어려운 것을 돕는 걸 좋아하는 분이라고 하더니 그 말이 정말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대표님은 절 정말 자기 친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냥 단순히 공장에서 돌아가는 부품 중 하나처럼 직원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회사에 나와서 하나하나 알려주고 식사도 꼭 나가서 안 드시고 직원들이랑 함께 식당에서 드시곤 했었죠. 그리고 가장 감사했던 건 저에게 곤란했던 일이 생길 때마다 나서서 해결해 주시는 제가 정말 살면서 아버지에게 참 많이도 기대했었던 모습을 대표님에게서 본 것 같아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할머니가 왜 경찰서에 가 있어? 아니, 제발, 아니, 매달 생활비도 꼬박꼬박 드리고 있잖아. 대체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매번 사고를 치는데. 나이 드시고 그냥 경로당 나가서 어르신들이랑 좀 놀고 그렇게 조용히 좀 지낼 수 없어요? 왜 그렇게 욕심이 많아? 나한테 맨날 할머니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어쩌니 저쩌니 하더니 그럼 가실 때 그 많은 돈 싸들고 가시라고 작정이라도 한 거예요? 딱히 나한테 물려주고 싶은 것도 아니잖아. 야,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너 잘 되라고 그랬던 거야. 아니, 옆에 애들이 단체로 정신이 획가득해서 그런 거라니까. 사기는 무슨 사기야. 너는 이 할미가 그런 거나 칠 사람으로 보이냐? 할머니는 뭐 동네에서 다단계 건강식품 판매에 푹 빠지시더니 제가 매달 드리는 생활비를 엉뚱한 곳에 줄줄 세서 내보내기 시작하셨어요. 혼자만 그렇게 돈 잃고 말면 다행이게요. 동네 사람들을 또 주렁주렁 끌어들인 통에 눈탱이를 맞은 사람들이 할머니를 사기죄로 고소도 하고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다짜고짜 자기가 경찰서인데 지금 감옥에 끌려 들어가게 생겼으니까 네가 얼른 와서 경찰한테 돈을 찔러주든지 보석금인지 뭔지 그걸 내서라도 빨리 할머니 좀 여기서 빼줘라. 저한테 뭐 맡겨놓기라도 하신 것처럼 당당하게 욕을 하시는데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의자에 앉아서 핸드폰을 꼭 쥐고 한숨만 푹푹 쉬고 있었죠. 이대로 그냥 모른 척하고 할머니가 감옥에 들어가든지 말든지 이제 상관하지 말고 살까. 그러기엔 또 엄마의 부탁이 너무 마음에 걸리고요. 할머니 또 사고 치셨다니? 하여튼 너희 집 식구들도 대단하다 대단해. 어린애가 이렇게 나와서 일하고 있으면 미안해서라도 아무 짓도 못하고 살 것 같은데 참 그놈의 사고는 부지런하게도 치고 돌아다니시네. 뭐하고 앉아있어? 그래도 너 이대로 앉아있으면 마음 불편할 거 아니냐? 잘 아는 변호사 있어. 도와줄 테니까 일단 경찰서로 가자. 그리고 잘 생각해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살 건지. 식구라고 꼭 평생 책임져야 할 필요는 없어. 마음의 짐 좀 내려놔라. 대표님은 한숨을 쉬며 망연자실하게 앉아있는 제 어깨를 두드리더니 경찰서로 가자 먼저 얘기를 해주셨고 그렇게 경찰서로 가서 대표님의 도움을 받아 할머니는 감옥에 들어갈 뻔한 위기를 겨우 면하게 됐어요.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늦게 왔네 어쨌네 무슨 집안일에 다른 사람들까지 끼어들어서 할머니 망신을 주네 어쩌네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 오만정이 다 떨어질 뻔했지만 어쩌겠어요. 그리고 전 경찰서를 나서는 할머니를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이 돈 받으세요. 생활비 미리 드리는 거다 생각하시고요. 네가 이제 밖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정신을 차리나 보다. 응? 그래, 이 알미가 너 키워준 은혜도 있는데 고작 돈 가지고 생색내고 유세 떨고 그러면 안 되지. 아니요. 이 돈 받고 이제 저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돈 떨어지면 할머니가 나가서 폐지를 줍던 뭘 하던 이제 저 신경 안 쓸 거예요. 저희 엄마 아버지한테 맞고 살던 그때 전 이 집에서 엄마 빼고 식구들 다 죽었다 생각했어요. 엄마 부탁 때문에 그래도 마지막까지 할머니랑 인연 안 끊고 살고 있었던 건데 이쯤 했으면 엄마도 됐다고 그만하라고 하실 것 같네요. 관둘래요. 네가 어떻게 식구끼리 인연 끊자는 소리를 할 수가 있어 이 천벌 받을 놈. 어? 할머니는 제가 드린 돈을 바닥에 패대기를 치더니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혀를 끌끌 찼지만 그중에서 저를 탓하고 욕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모두 저 할매 저렇게 노망난 것처럼 굴다가 손주한테 버림받을 줄 알았다고 며느리한테 얼마나 심하게 대하는지 자기들도 다 알고 있었다고 모두 저와 엄마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눈물도 안 나오면서 억지로 눈물을 쥐어 짜내고 있는 할머니의 꼴을 보고 싶지 않아서 매몰차게 등을 돌렸죠. 가다가 혹시나 싶어 뒤를 돌아보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닥에 내팽개친 돈을 주워 담고 있더라고요. 대표님 차에 타서 가장 먼저 할머니의 연락처를 지워버렸습니다. 엄마가 아버지한테 맞고 사셨던 거니? 시집가고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렇게 힘들게 사는 줄도 모르고 들여다볼 생각을 한번 못했네. 많이 힘들었겠어. 차라리 이 꼴 저 꼴 안 보고 그렇게 가신 거 다행이다 싶을 때도 많아요. 엄청 힘드셨죠. 그러니까 왜 아버지 같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을까? 하다못해 대표님 정도만 되는 사람이 제 아버지였어도 저 지금쯤 엄마랑 행복하게 살고 있었을 텐데요. 요즘 들어서 자꾸 그런 생각이 드네요. 쓸데없는 소리 했어요. 제가 할머니 때문에 마음이 많이 심란했나 봐요.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저도 이제 깔끔하게 가족이란 이름으로 서로 상처 주는 짓은 하지 말아야겠다. 마음 정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말에 조용히 손을 잡고 다독이시던 대표님. 창밖을 바라보는 대표님의 눈은 어딘가 쓸쓸해 보이고 슬퍼 보이기도 했어요. 대표님도 나와 같이 가족과 관련된 뭔가 사연이 있으신 분인가 보다. 그래서 저와 관련된 일이라면 이렇게 지나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마음을 써주시는 모양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중간에 좋은 인연이 찾아왔던 적도 있었고요. 할머니가 저희 공장까지 찾아와서 깽판을 치고 가셨던 일도 있었고요. 다사다난한 인생이었죠. 결혼할 여자랑은 잘 안 되었고, 모르겠어요.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라서 그런지 저도 남을 충분히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혼 생각은 애시당초 접어두고 일에만 매달려 지냈습니다. 대신에 정말 귀하고 좋은 인연이 생겼죠. 대표님이요. 가족이 없고 자식도 없고 외롭고 쓸쓸한 노년을 보내고 있는 대표님의 모습 속에서 어쩐지 저의 모습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 가까이 지낼 수 있었고 회사에서 20년 동안 잔꾀 한 번 안 부리고 성실하게 일을 해왔던 전 어느새 직급이 올랐을 뿐만 아니라 대표님과도 정말 가족처럼 친하게 지내는 사이가 되어 있었죠. 같이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 술을 마시기도 하고 집에 초대받아 하루 자고 오기도 하고 아버지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부자지간의 정을 회사 대표님한테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대표님이 저를 불러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얼마나 절 자식같이 생각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지 않냐고요. 워낙에 잘 해주셨길래 뜬금없이 그런 얘기를 하신다는 게 의아하긴 했지만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 이제 살 날 딱 반년 남겨놓고 있다고요. 충격적인 소식을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덤덤하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요. 점쟁이도 아니고 자기가 살 날을 그렇게 철석같이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돈도 많은데 좀 큰 병원이라도 가보셔라. 한국에서 안 된다고 하면 미국 같은데 유명하고 비싼 의사들 많지 않냐. 그런 데 가서 치료하면 되는 거 아니냐. 요즘에 못 고치는 병이 어디 있냐.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사람이 원래 자기 갈 때를 제일 잘 아는 법이다. 이제 세상에 그렇게 큰 미련도 없고 꼭 나 닮은 자식 하나 낳는 것이 소원이긴 했는데 자네 만나서 그 소원 나도 딱 절반 정도는 이룬 것 같아서 참 다행이다 싶어. 나 이제 당분간 경영에서 손 떼고 병원에 들어가야 할 것 같다. 마음 같아선 회사에서 죽는 날까지 출근하고 싶지만 그러면 송장 치룰 직원들은 무슨 고생이고 또 어디 대표가 오늘 내일해서 출근한다 이런 소리 밖에 나가봤자 회사에 좋을 일도 하나 없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똑바로 듣게. 저도 20년간 일하면서 회사에서 꽤나 높은 직급까지 올라갔으니까 대표님의 공백 기간 동안 어떻게 일을 해나가야 할지 정말 꼼꼼하고 상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확실히 한눈에 봐도 몸이 안 좋아지셨다는 게 티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비서의 부축을 받아 대표님께선 병원으로 입원하셨고 전 그날부터 회사와 병원을 오가면서 대표님의 마지막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회사 일을 누구보다 궁금해하실 분들이었으니 퇴근하고 병원으로 가면 오늘 회사에선 어떤 일이 있었고 일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개인 수행 비서처럼 하나하나 있었던 일들을 상세하게 보고하는 것이 저의 업무 중 하나가 되었죠. 민철아, 네가 정말 자식 같아서 하는 말이다. 젊었을 때 연애도 하고 사랑도 하고 해. 그게 청춘이야. 너 이런 식으로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좋은 여자 만나서 가정도 꾸리고 아이도 낳고 그렇게 살아. 내가 못 해봐서 하는 소리야. 나도 정말 그렇게 살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어. 죽기 전에 못 벌었던 돈이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못 이뤘던 꿈이 생각이 난다. 그러니까 넌 절대 그렇게 살지 말아라. 알겠지? 대표님은 요즘 부쩍 임종을 앞두고 나서 저에게 미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기 시작했어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라, 좋은 사람을 만나라 하는 아버지 같은 조언들을 아낌없이 들려주셨죠. 마음속으로 저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는 잘 느껴져서 그저 감사하기만 했습니다. 이제 병원에서도 임종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회사 일들을 모두 정리하고 밤낮으로 병원 침대 옆에 딱 붙어 대표님의 마지막을 준비했어요. 참 이별은 언제 해도 슬픈 일이고 가족이든 가족같이 생각하는 사람이든 힘든 건 매 한 가지더라고요.
시한부라고 이제 슬슬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병원에서 그렇게 알려줬었는데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착착 고이 접어 준비가 돼 있는 보자기 같은 거겠어요. 그래도 대표님의 정신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최대한 많은 얘기를 하기 위해 화장실 가는 시간을 제외하곤 옆에 꼭 붙어 있었습니다. 대표님, 저 대표님 말씀대로 좋은 여자 만나서 가정도 꾸리고 예쁜 자식도 낳을게요. 그 자식 얼굴까진 보고 가셔야죠, 대표님. 저한테 정말 아버지 같은 분이잖아요. 민철아, 너 할 만큼 많이 했다. 나도 그동안 너무 일만 하면서 힘들게 살았어. 이제 쉬러 가는 거다 생각하고 편하게 보내다오. 응?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그리고 나 죽고 나면 어떤 사람이 널 찾아올 거다. 너한테 참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았었는데 다 못해주고 가서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난 예나 지금이나 참 용기가 없는 사람이구나. 미안하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그 말을 남기셨던 게 임종 이틀 전이었어요. 정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했어요. 죽고 나면 누군가 절 찾아올 거라고. 대표님께선 용기가 없는 사람이었다고요. 그 다음 날부터 절 완전히 알아보지 못하시더니 새벽에 한 차례 발작을 일으키시곤 그렇게 말도 안 되게 허망히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자식이 없으셨던 대표님이었지만 워낙 생전에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직원들을 자식처럼 돌보면서 사셨던 분이었기에 직원들이 다 같이 발벗고 나서서 장례식장을 가득 채웠죠. 상주 역할은 제가 대신했고요. 장례가 거의 막바지에 다다를 무렵 새벽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손님이 오는구나 싶어 졸린 눈을 비비며 벌떡 일어났는데 새카만 양복을 입고 한동안 대표님의 영정 앞에 엎드려서 울던 남잔 저한테 인사를 하면서 명함을 내밀더라고요. 20년 전 엄마의 장례식장에서도 명함 한 장 받고 이렇게 대표님을 만나게 됐는데 잠시 추억에 젖을 수밖에 없었죠. 명함을 보니 변호사였습니다. 장민철 씨 맞으시죠? 잠깐 저랑 얘기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표님께서 꼭 전해달라고 하셨던 것들과 얘기가 있어서요. 사람 없는 곳에서 조용히 얘기 좀 했으면 합니다. 제 이름을 알고 계셨다는 것도 놀랄 노자인데 저에게 꼭 전해주어야 할 얘기가 있으시다는 얘기를 듣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누군가 절 찾아올 거라는 사람이 바로 이분이었구나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빈소 한켠에 마련되어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니 변호사님은 서류 가방에서 이런저런 서류들을 꺼내셨고 마지막에 편지 봉투 하나를 꺼내 저에게 건네셨죠. 그리고 변호사님께서 뒤이어 들려주시는 얘기들을 듣고 전 충격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궁금해했던 대표님의 정체, 대표님이 세상을 뜨고 난 이후에야 알 수 있었거든요. 대표님께서는 본인의 시한부 사실을 아시고 난 이후에 회사의 경영권이나 재산 상속 문제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고민하셨습니다. 양자로 입적을 시킬까 생각도 많이 하셨었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장민철 씨가 원치 않으실 것 같다며 몇 번이나 얘기도 꺼내보지 못하고 포기하시기도 하셨고요. 회사의 경영권을 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와 회사의 경영권을 맡는 사람에게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남기시겠다는 내용의 서류들입니다. 미리 상의를 하셨고 민철 씨를 염두에 두고 계셨어요. 20년, 아니 훨씬 그 전부터요. 대표님께서 저희 엄마 장례식 이전부터 제 존재에 대해서 알고 계셨단 말씀이신가요? 대체 회장님께서 어떤 분이시길래 혹시 제가 모르고 있었던 저의 가족이라든가 그런 관계이신 건가요? 회장님이 어떻게 저를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변호사는 대답 대신 편지를 읽어보라 얘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대표님이 병원에서 자필로 한자 꾹꾹 눌러 쓴 그 편지를 보고 전 소스라치게 놀라 입을 틀어 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아니라 어머니와 깊은 관계가 있으신 분이더라고요. 대표님께선 사실 옛날에 어머니가 저를 임신하시기 전에 오래전부터 만나왔던 어머니의 옛 연인이셨답니다. 아버지의 계략으로 엄마가 절 임신하고 엄마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생각에 충격을 받아 몇 번이나 용서해달라고 받아달라고 찾아온 엄마를 내치기도 했었다는 얘기들이 편지에 상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내가 그날 배불러서 찾아온 네 엄마를 받아주었다면
난 분명히 눈가에 들어있는 멍을 보았거든. 불행해서 다행이란 생각을 했었고 나를 버리고 다른 남자의 아이까지 임신했으니 행복하지 않게 평생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건 그 배에서 나온 아이의 입을 통해 내가 사랑하던 여자가 평생을 불행 속에서 살았단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하니 내게 남은 건 괴로움뿐이었다. 몇 번이고 구해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너무 늦었지만 너에게라도 사죄하고 싶구나.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내 손으로 놔버린 것, 그 지옥불에서 구해주지 못한 것. 자식인 저만이라도 구제해주고 싶었다는 마음이셨답니다. 솔직히 몇 년 동안 연애를 하면서 평생을 약속하던 여자가 덜컥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까지 해서 받아달라고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위인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어요. 대표님의 마음이야 100번, 1000번이나 이해할 수 있지만 평생 이것을 마음의 짐처럼 안고 살아가셨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저와 지내면서 정말 저를 본인의 자식처럼 생각하고 죄책감이 아닌 사랑으로 절 바라볼 수 있었다고 고맙다는 얘기도 적혀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가슴에 안고 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회사가 설립될 때부터 대표님의 변호사로 일했었고 어머니 얘기도 자주 들었습니다. 늘 죄송스러워하셨어요. 그때 구해주지 못하셨던걸요. 그리고 아마 본인께서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자식처럼 생각하고 대하셨다는 것을요. 그 마음만큼은 의심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고. 마냥 부채감이나 죄책감으로 남긴 건 아니니까 훌륭하게 회사를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저야 대표님께 충성하는 대표님 사람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대표님이 생기면 또 그분 잘 보필하는 게 제 일이라 생각하고 뭐든 도울 일 있다면 말씀만 하십시오. 그렇게 대표님의 뜻에 따라 전 요즘 장례를 마치고 회사를 이어받아 운영할 준비를 차근히 해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가장 먼저 했던 일은요, 납골당 자리요. 평생 엄마를 지옥 속에 살게 만들었던 아버지의 납골당 위치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두 분을 늦었지만 같은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천륜을 저버린 나쁜 자식이라 손가락질을 받아도 두 분이서 하늘나라에서만큼이라도 못다 이룬 사랑을 나누시고 마음 편히 지내셨으면 하는 자식의 깊은 뜻이라고 이해받을 수 있을까요? 적어도 제 사연을 들어주시는 분들만큼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먹먹한 마음으로 사연 보내봅니다. 안녕하세요. 전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주부예요. 제가 좋아하는 톡톡 사연 평소에 참 잘 듣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보고 들을 수 없는 희한한 얘기가 우리 주변에 참 많더라고요. 같이 울고 욕하고 웃으면서 자주 보고 있는데 이렇게 제 사연도 보내게 됐습니다. 전 어릴 때부터 유복한 집안에서 무남 동료 딸로 컸어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무 일도 겪지 않고 평탄하게 살았을 것 같으신가요? 물론 험한 일은 겪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온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전 몇 년 전부터 한동안 인생의 큰 위기를 맞았어요. 그것도 바로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큰 사건을 당했기 때문이죠.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너무 무섭습니다. 자, 그럼 어떤 사연인지 이제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작은 식품 회사를 창업한 지 몇 해 안 되셨다고 해요. 회사 이름은 두유식품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드시는 빵이나 빙수 같은 곳에 들어가는 달콤한 앙꼬나 양갱 같은 걸 만드는 식품회사예요. 저희 아버지이자 두유식품 창업자 대표인 최 회장님은 누구보다 열심히 회사를 일구셨고요. 사람이 먹을 걸 만들 땐 더욱 신경 쓰고 진심을 다해야 한다는 철학을 가진 분이셨죠. 창업을 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국산 팥을 재료로 고집하고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이런 아버지의 열정으로 인해 회사는 날이 갈수록 매출액이 늘고 그 규모도 성장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좋은 집안에서 곱게 커온 부잣집 셋째 딸이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와 결혼하고 한 번 유산 겪고 그 후에 어렵게 절 임신하셔서 출산까지 하셨지만 그 후엔 동생을 갖지 못하셨다고요. 늘 몸이 약하셔서 아버진 그런 어머니를 행여라도 다칠라 조심조심 참으로 아껴주셨던 가정적인 남자였습니다.
어머니가 꽃을 좋아하시는 걸 알고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은 물론 아무 날도 아닌데 퇴근길에 꽃다발을 사서 어머니와 저에게 선물을 해주셨어요. 아버진 회사 일만 하느라 너무 바쁘셨지만 그렇게 저와 어머니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덕에 전 화목한 집안에서 무럭무럭 자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능력을 쌓고 아버지를 보필하며 회사를 함께 키우면 좋겠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거든요. 막상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해보니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지만 아버지의 기대를 뿌리칠 수가 없어서 졸업 후에도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역시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더군요. 제가 회사에서 지켜보니 아버지는 늘 회사를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로 골몰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회사 직원들을 대할 때도 진심이셨고요. 요즘 마트에서 계란이나 김치 등 제품을 관리하거나 제조한 담당자의 얼굴이나 이름이 새겨진 것을 흔히들 보시죠. 하지만 그 당시 업계에선 거의 최초로 이 제품 실명제를 도입하셨답니다. 그리고 생산 공정에서 제품의 이물질이나 하자를 발견한 직원에겐 상품권을 지급하는 포상 제도를 시작하셨고요. 이렇게 품질 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이니 우리 회사 제품이 잘 되지 않을 수가 없었죠. 대단한 아버지의 사업 능력을 겨우 배워가며 회사를 다니던 중에 전 외가댁 어른이 소개해주는 남자와 소개팅을 하게 됐어요. 대학교에 다닐 때 미팅이나 소개팅도 몇 번 해봤지만 몇 번 데이트 끝에 늘 제가 남자를 찾습니다. 제 눈이 너무 높았는지 마음에 찬 남자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변변한 남자친구가 없으니 친척분이 나서서 중매를 해주신 거예요. 토요일 점심때 워커힐 호텔 라운지 카페에 갔습니다. 그때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하얀 셔츠가 잘 어울리는 남자, 제 남편이 된 선호 씨가 나와 있었어요. 절 보자마자 싱긋 웃으며 의자를 빼주는 매너까지 갖춘 사람이었죠. 사실 첫인상에 이미 전 호감이 생겼지만 말을 하다 보니 이 사람 너무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선호 씨는 건축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주로 건축미가 빼어난 독특하고 예술적인 식당이나 회사 건물, 펜션 같은 건축을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만나본 건 처음이지만 얘기만 들어도 너무 멋있었죠. 그리고 선호 씨네 아버님은 굉장한 부동산 자산가라고 얘기를 듣고 나갔거든요. 선자리에 나오기 전엔 너무 부유한 집 자제분이라 머리가 벗겨진 나이 많은 남자가 나오는 거 아닌가 걱정했는데 웬일이에요. 머리숱도 풍성했어요. 그리고 외모는 젊어 보였지만 저보다 8살이나 많았습니다. 이렇게 만난 우린 1년간의 연애를 했고 선호 씨의 프로포즈를 받고 나서 결혼 준비를 하게 됐어요. 선호 씨의 어머님은 몇 해 전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혼자 사시는 시아버지께 인사를 드리러 본가에 가게 됐죠. 선호 씨의 본가는 평창동에 있는 저택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쭉 청담동에서 살았기 때문에 평창동만의 전혀 다른 분위기가 참 멋있었어요. 몇천억의 부동산 자산가라고 하시더니 집도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집 응접실에서 도우미 분이 주신 과일과 차를 맛있게 먹고 있을 때 아버님이 오셨어요. 만나서 반갑구나. 네가 최간의 댁 외동딸 선미구나. 처음 뵙겠습니다, 아버님. 연세가 80이 다 된 고령임에도 건강하고 활기차 보이셨어요. 시아버님은 엄격한 분이라고 선호 씨를 통해 들어서 뵙기 전에 조금 긴장하고 있었지만 저희 집안 어르신들끼리 서로 아시는 사이시고 또 절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우린 화기애애한 대화를 이어나갔죠. 우리 선호가 내 아들놈들 중에 둘째다. 둘째라고는 해도 인성이면 인성, 능력이면 능력. 이놈을 내가 제일 좋게 보고 있지. 그래서 이놈이 처음으로 결혼할 여자를 데려온다기에 내가 아주 가슴이 벌렁거렸어. 어디서 얼굴만 반반한 쭉정이를 데리고 올까 하고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좋은 집안에서 잘 큰 선미양을 보니 내가 이제 마음이 놓이는구먼. 어서 빨리 결혼 준비를 하는 게 어떻겠냐? 그때 우아한 홈드레스를 입은 30대의 여자분이 식당에 음식을 차려놨으니 다이닝 룸으로 오시라고 아버님과 우리를 부르는 겁니다. 그분은 선우 씨 형의 부인으로 아버님을 모시고 함께 평창동에 사는 것 같았어요. 식사하는 도중에 형님은 계속 절 살펴보며 아버님 말씀에 무조건 네네 하며 아주 순종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형님께서 집안관리 잘하시는가 봐요. 원목 루바로 새겨진 정갈한 벽과 천장이 참 예쁜 다이닝 룸이네요.
전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형님께 먼저 말을 걸었어요. 어머, 기업가 집안이라더니 알아보는군요. 인테리어 안목이 좀 있는 아가씨네요. 형님은 표정이 활짝 피어서는 집안의 이곳저곳을 인테리어 했던 얘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참으로 칭찬을 좋아하는 분 같았어요. 그래, 첫째는 아직 집에 안 오는 게냐? 내가 우리 선호짝이 될 처자가 인사 올 테니 일찍 귀가하라고 말해두지 않았느냐? 아버님 심기에 형님은 난처한 듯 고개를 수그리고 말을 했습니다. 아, 지금 투자하는 제주도 리조트 부지가 말이 많더라고요. 아버님 요즘 그이가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걱정이에요. 열심히는 무슨, 그렇게 돈도 날리고 했으면 이제 집안 망신 그만 시키고 마음 잡을 때도 됐지. 어딘지 어서 전화해보지 않고. 아버님 최근에 형님은 서둘러 나가서 전화를 했습니다. 선호 씨에게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아버님은 맏아들을 탐탁지 않아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학창시절부터 잦은 사고를 치느라 물어준 합의금을 다 합치면 2억은 좋게 될 거라고 하네요. 공부도 못하고 성실하지도 못한 천성 탓에 마땅한 직업 없이 게임과 도박 등을 하며 청년 시절을 보냈기에 장남임에도 불구하고 아버님 눈밖에 났다고요. 집안끼리 선을 보곤 지금의 형님과 결혼한 지 8년 정도 됐는데 지금은 아버님이 하시는 부동산 투자회사 이사직함으로 사업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차지하고만 있을 뿐 그다지 사업 소환이 좋거나 능력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았어요. 그런 남편 때문에 형님은 늘 아버님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추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버님 앞에서 설설기는 이유가 아버님에 대한 효심 때문일까요? 아니죠. 아버님 재산을 물려받으려는 속셈이겠죠. 얼마 지나지 않아 선호 씨의 형님인 시아주버님이 귀가하셨습니다. 아, 들어간다고 말했는데 왜 이렇게 전화하고 난리야. 아버님, 저 왔습니다. 선호가 이제 결혼한다더니 진짜네. 아버지가 이뻐하는 진짜 아들이 며느리 데려와서 좋으시겠어요. 술에 얼큰하게 취해서는 능글맞게 웃으면서 시아주버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 사람이 될 아이를 만나는 자리인데 술을 먹고 온 게냐? 내가 일찍 들어오라고 일렀거늘. 네네, 제가 죽을 죄를 지었네요. 아이고, 재수씨 반갑습니다. 나 선호 형 되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잘 지내보시죠. 그런데 당신 괜찮겠어? 재수씨네 아버지 알만한 회사 대표라면서 빵빵한 친정을 둬서 든든하겠네. 아버지가 나보다 선호를 이뻐하는데 이젠 당신보다 재수씨를 또 이뻐하시면 우린 낙동강 오리알 신세 되겠구만. 시아버지는 아주 언짢은 표정으로 시아주버님을 등을 때리시곤 조용히 하고 그냥 네 방으로 올라가라고 쫓으셨습니다. 우리 친정은 단란한 새가족이지만 기분 나쁜 언행을 조심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분위기인데 선호 씨네 집안은 사뭇 달랐어요. 사남의 다복한 집이지만 벌써부터 시아주버님의 형님까지 뭔가 복잡한 사연과 감정들이 뒤엉켜 있음을 느낄 수 있었죠. 이 집안에서 정상적인 사람은 선호 씨와 시아버님 두 분뿐인 것만 같았어요. 이제 선호 씨의 동생과 그의 처인 동서들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처음 보게 된 건 한 달 뒤에 한정식집에서 열린 가족 모임에서였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사람은 셋째 아들, 그러니까 선호 씨의 바로 밑에 동생의 처였어요. 키가 170cm를 훌쩍 넘고 서구적인 몸매를 가진 화려한 미인이었죠. 그녀는 새빨간 머메이드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허리가 잘록하고 엉덩이가 풍만해 보이는 이너라인 옷은 보통 남자들 유혹할 때나 입는 옷이지 단정하고 조용한 가족 모임에 어울리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커다란 다이아가 박힌 장신구를 번쩍이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었죠. 처음 뵙겠습니다. 전 선호 씨와 결혼하기로 한 최선미라고 해요. 선호 씨 동생분의 아내지만 저보다 먼저 결혼하셨으니 이 집안에 대해 잘 아시겠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사근대며 예의를 차리며 먼저 다가간 전 조금 무안해지는 단답형의 대답과 표정이었죠. 동서, 가족 모임 끝나고 어디 무도회라도 나가? 옷이 튀어도 너무 튀는 거 아닌가 싶어. 형님, 부러우면 부럽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 나이에도 이런 드레스가 어울리는 몸매 갖기가 어디 쉬운 줄 아세요?
아, 미스코리아 대구 출신이시다 이거지? 아유, 10년도 더 된 미스코리아 얘기를 언제까지 할 거야? 누가 몸매 얘기하는 거겠어? 난 그저 동서 옷이 격식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는 것뿐이라고. 재수 씨, 앞으로 우리 선미 씨 잘 부탁드려요. 잘 부탁드릴 사람은 우리 그이랑 저죠. 선미 씨네 집안이 그렇게 잘 산다면서요? 그래서 아버님도 저렇게 좋아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으로 당신 눈에 차는 며느리 보실 생각에 말이에요. 첫째 동선 자기 감정에 따라 나오는 말을 전혀 걸을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죠. 동서가 저렇게 날이 선 얘기를 하니 저와 선호 씨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난처하게 있었습니다. 자기 아내가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드니 자기가 괜히 무안한지 첫째 서방님은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했어요. 장미가 가시가 있다고 하죠. 내가 이래서 이 여자랑 결혼한다니까. 예쁜데 또 이렇게 사람이 예민해요. 아이고, 우리 형제 중에 제일 늦게 장가가지만 아버님 말씀대로 집안 좋고 얼굴도 단아하니 이쁘시네요. 앞으로 저 좀 이쁘게 봐주십시오, 형수님. 형수님 치아 건강은 평생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언제 한번 우리 집 가오세요. 첫째 서방님은 굉장히 넉살 좋은 성격이었어요. 예쁘지만 날카롭고 표독스러운 동서에 대비되는 성격이었죠. 하지만 전 그날 왜 동서가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았는지 나중에 알게 됩니다. 예전부터 여자를 좋아해서 여자 관계가 복잡했던 첫째 서방님 때문에 동서는 늘 골치였다고 해요. 잦은 바람으로 하도 스트레스가 쌓여서 신경쇠약으로 정신과에 다니며 수면제 등 약을 받아 먹어야 할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모임에 오기 전 서방님이 어떤 업소 여자의 전화를 받는 모습을 보고 또 새로운 여자가 생겼냐며 이미 한바탕 부부싸움을 차에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아버님이 가족 모임을 여시면서 아들 며느리들에게 선우와 결혼할 여자가 좋은 집안에서 자란 괜찮은 여자니까 분위기 좋게 잘 대해주라고 신신당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남편의 형제들과 형님, 동서들은 이미 시기 질투로 제가 곱게 보이지 않았던 거죠. 살짝 어색해진 분위기에 막내 아들의 처인 둘째 동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전 형님이 친근하게 느껴지는걸요. 우리 친정도 큰 가구 사업을 하시거든요. 사업가 집안에서 자란 며느리끼리 우리 잘해봐요. 막내 동선 예쁘다기엔 거리가 먼 얼굴이 동그랗고 다소 통통한 몸매의 귀여운 인상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그래도 좋은 성격인 사람이 있구나 하는 마음에 전 반가웠어요. 네, 반가워요. 제가 여러모로 많이 물어볼게요. 잘 부탁해요. 막내 서방님과 동선 강남의 2군데 대형 프랜차이즈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그곳으로 자주 놀러오라고 초대를 해줬어요. 저는 이 부부가 친근하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의 착각이었죠. 실은 막내 동서도 다른 동서들 못지않게 음흉하고 시기 질투가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앞에서는 웃으며 뒤로는 칼을 꽂는 더 무서운 여자였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됩니다. 가족 모임을 하고 집에 바래다 주면서 선우 씨는 오늘의 복잡하고도 불편한 집안 분위기 때문에 제가 마음 상했을까봐 걱정하는 눈치였어요. 전 외동딸이라 그런지 이렇게 형제들이 많은 것이 도리어 재밌고 신기했다며 선우 씨를 안심시켜 주었고요. 형제들이 누구 하나 녹록지 않았지만 사실 전 크게 걱정 없었습니다. 어차피 결혼해서 우리 부부가 중심을 잡고 살면 된다고 그 사람들과 부딪힐 일이 1년에 몇 번이나 되겠느냐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정말 단단히 오해를 했던 거죠. 그 음흉한 사람들이 제 인생에 먹구름을 들이우고 눈물 짓게 만들 줄 이땐 미처 몰랐으니까요. 우리는 성대하게 결혼식을 치르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됐어요. 아버진 제가 자녀도 가져야 하는 몸이니 당분간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편히 쉬었으면 하셨죠. 저도 아버지 회사 경영에 크게 뜻이 없던 때라서 아버지 뜻에 따라 여유로운 신혼을 즐기고 있었죠. 하지만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아버지 회사에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 당시 국내 내수 경기가 좋지 않아 판매량이 급감한 데다 값이 싼 중국산 파트를 이용한 업체가 우후죽순 생겼던 거예요. 게다가 납품해 오던 대형 프랜차이즈 제과업체에서 저가의 앙금을 공수하라며 강요를 해서 대표인 아버지가 이를 거부하자 영업을 방해하기까지 했죠.
이런 아버지의 경영 철학에 대해 임원들 일부는 회사 경영력이 떨어진다면서 아버지의 뜻에 반대하는 등 회사 내부 분위기도 좋지 않았고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뜻하지 않은 사고가 생겨버렸어요. 회사 공장에 있는 김포시에서 우리 제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었다는 민원 신고가 하루가 멀다고 여러 차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 민원인 말론 철수세미 부스러기, 곤충알 같은 이물질을 얘기했다고 하는데 공정상 그런 것들이 실수로라도 들어갈 가능성이 없거든요. 너무 억울했지만 김포시청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통지서를 회사로 보내왔어요. 회사에선 행정사를 고용해서 이를 대응하라고 지시했고 보통 길어야 1개월 이내에 영업정지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전혀 달랐어요. 이례적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를 당한 겁니다. 영업정지가 회사에 얼마나 큰 일이냐 하면요. 단지 장사를 못하는 것뿐이 아니라 은행 등에서도 당장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며 동시다발적으로 자금줄이 끊기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인 당신의 삶 그 자체였던 회사를 지키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자금을 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려 애를 쓰셨죠.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죠. 결국 우리 회사는 자금 회수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파산하게 됐습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이 소식을 듣고 전 바로 친정으로 달려갔어요. 이미 우리 청담동 빌란 온 곳이 빨간 경매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이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소파에 앉아 멍하니 계셨고 아버지는 제 얼굴도 제대로 못 보시고 혼자 계속 중얼거리셨어요. 이럴 리가 없어. 우리 회사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리가. 부모님의 심정을 그 좌절감과 상실감을 어떤 말로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집이 경매에 넘어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 부모님을 두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신혼집에 부모님을 모시고 온 전 전복죽과 잣죽을 쓰고 있었어요. 기력이 허해진 두 분이 좋아하시는 음식이었거든요. 울음이 새어나올까봐 혼자 눈물을 참아가면서 죽을 만들고 있는데 제 연락을 받고 헐레벌떡 들어온 남편이 들어와서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전 남편의 품에서 정말 목 놓아 울었어요. 남편은 우리 친정이 이렇게 된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마음을 보여주었죠. 아니 오히려 저보다 더 우리 부모님을 살피고 걱정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과 결혼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일까요? 그런데 이런 좋은 남편의 식구들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시아버님은 우리 친정 소식을 들으셨는지 다음날 우리 부부를 본가에 부르셨어요. 시댁에 도착해보니 이미 시아주버님부터 막내 동생까지 그들의 부인인 형님과 동서들 모두가 와 있었습니다. 둘째야, 네가 상심이 크겠구나. 사실 회사가 부도나기 전에 내가 아는 은행장들에게 어음만기를 늦춰달라고 부탁을 했건만 부족했던 모양이다. 미안하다. 내가 도움이 돼줬어야 하는데 혹시 나중에라도 최 회장이 자금 필요하면 언제든 내게 알려주겠니? 사돈 성격에 내가 빌려준다고 한들 받지 않겠다만 어디 우리가 남이냐? 아버지 사업이 망하고 주변에는 온통 등 돌리는 사람들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아버님께선 위로도 해주시고 진심으로 도와주시려고 하다니 너무 감사해서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서재에서 나와보니 동서들끼리 우리 친정 얘기를 이미 한참 하고 있던 모양이었어요. 동서들의 가벼운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고 그들끼리 하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렇게 혼자 고고한 척 잘난 척 다 할 때 내가 알아봤어요. 이제 그 잘난 친정이 그 지경 됐으니 둘째 형님이 얼굴이 어떨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한달음에 달려왔죠. 아니 회사가 그렇게 크다면서 고작 민원 때문에 그렇게까지 될 수 있는 거야? 애초에 부실한 기업이었던 거 아니겠냐고. 사업을 안 해봐서 모르시나 본데 우리 친정 얘기 들어보니까 뭐 하나 삐끗하기만 해도 천길 낭떠러지로 가는 회사가 한둘이 아니래요. 아깝네. 우리 친정이랑 비슷한 업종이면 우리 친정 아빠한테 그 회사 싼값에 인수하라고 하는 건데 말이에요. 어머, 동서 은근히 잔인한 구석 있다? 아니, 형님 혼자 도덕적인 척 하시는 거예요? 누가 민원을 제일 많이 넣었는데요? 그때 제가 들어온 것을 눈치챈 형님이 둘째 동서의 말을 급하게 끊었어요. 동서 왔구나. 친정 얘기 들었어. 아니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래?
이제 회사가 영 일어날 가망은 없는 거고? 형님은 빙긋이 웃으면서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형님, 회사가 부도났는데 무슨 수로 일어나겠어요? 그나저나 둘째 형님 괜찮으시겠어요? 친정 돈 한 푼 없이 어찌 지내실 거예요? 아, 길거리에서 구걸이라도 하면 되지 않겠어요? 아, 맞다. 둘째 형님 노래도 잘 부르시잖아요. 길거리에서 노래 부르면서 돈 거두면 꽤 모이지 않겠어요? 동서들의 맞장구 치며 형님과 동서들은 콧노래를 부르며 노래를 부르는 신용을 해댔습니다. 정말이지 쳐 죽일 것들입니다. 남의 불행을 보고 웃고 즐기는 저질들이었어요. 전 그 꼴을 당하고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시댁 밖으로 뛰쳐나왔죠. 하지만 제 등 뒤에서 그년들의 웃음소린 계속 이어졌어요. 어디 두고 보자. 내가 니년들 절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우리 집에서 지내시는 동안 아버진 제가 드리는 죽만 하루에 한 번 드시고 누워만 계신 채 무기력한 모습이었습니다. 늘 열심히 일하고 왕성한 활동을 하셨던 아버지만 봐왔던 전 이렇게 무너지는 아버지를 보고 가슴이 아파왔어요. 그렇게 열흘쯤 지났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났는데 아버지가 거실에서 등산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선미야, 잘 잤니? 우리 오랜만에 산에 갈까? 아, 실로 오랜만에 보는 아버지의 예전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아버진 북한산을 올랐어요. 북한산 길은 봄의 꽃들이 만발했고 화창하고 예쁜 날씨였죠. 그동안 우리 가족은 이 사건들을 겪으면서 지금 계절이 무엇이었는지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어요. 별다른 말씀 없이 헉헉대는 숨소리만 내며 아버진 산을 오르셨고 우린 이윽고 정상에 도착하고 서울 시내 전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이 흐른 뒤 아버지가 입을 여셨어요. 난 우리 두 유식품을 이렇게 보낼 수 없을 것 같구나. 아빠, 다시 일어나 보려고 한다. 어렵겠지만 네가 날 도와주면 참 고맙겠다. 이렇게 용기를 내고 다시 힘을 내주시는 아버지가 전 너무 고맙고 감사했죠. 그날부터 아버지는 새벽에 나가서 밤늦도록 회사 일에 분주했습니다. 저도 그런 아버지를 도와 열심히 이런저런 일을 했고요.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우리가 당했던 억울한 민원에 대해 조사를 하는 것이었어요. 민원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며 김포시청 담당 공무원을 여러 번이고 찾아가서 해당 민원 보고서를 보여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결국엔 공무원도 민원 보고서를 보여주고 말았죠. 그런데 말이에요. 보고서는 제가 아는 사람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민원을 넣은 자들은 바로 시댁 형님과 동서들이었던 거였어요. 전 아버지에게 시댁 형님과 동서들이 우리 회사를 망하게 하려고 악성 민원을 넣었고 또 시댁에서 이들의 대화했던 내용을 모두 낱낱이 얘기해드렸죠. 이런 천인공노할 인간들이 있단 말이냐? 고작 널 질투하는 마음 하나 때문에 회사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게 믿을 수가 없구나. 우리가 고용한 행정사도 너희 동서가 돈으로 매수했다니 악마 같은 것들 아니냐. 게다가 내 귀한 딸 자식을 그렇게 조롱하고 욕을 보였다니 그들을 절대 가만둘 수가 없다. 이보다 더한 꼴을 당하게 만들 것이야. 아버진 그들이 한 짓에 크게 분노하시고 후일에 꼭 되갚아줄 걸 결심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우리 식품회사를 다시 일으켜야만 했어요. 아버지와 전 우리와 거래했던 팥 재배 농장주를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우리 회사에 납품해 줄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5년, 길게는 20년간 좋은 거래 관계를 하셨던 분들이기에 우리 아버지만 믿고 다른 곳이 아닌 우리 회사에 납품해 줄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전에 일했던 직원들 중 반 이상의 분들은 회사가 정상 경영이 될 때까지 최소한의 임금을 받으시고 나중에 잘 되면 큰 보너스를 주면 된다고 말씀하시며 함께 일하겠다고 공장에 찾아오셨습니다. 아버진 그동안 내가 헛살지 않았구나 하고 감사해 하시면서 여러 주변 분들의 도움으로 회사를 조금씩 복구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저도 그런 아버지와 함께 뛰며 우리 회사를 다시 일으키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무엇보다 전 우리를 망하게 하고 괴롭힌 그 시댁 형님, 동서들에게 복수를 해야만 했거든요. 아버지는 질 좋은 국산 팥을 재료로 고집하는 한편 새로운 입맛을 공략하기 위해 신제품 출시에도 아낌없는 지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 대학교의 식품학과와 제휴해서 신제품 연구를 통해 전보다 훨씬 맛있고 질 좋은 앙금과 죽 등을 출시할 수 있게 됐죠. 소비자의 반응은 뜨거워서 다소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쇼핑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중국산 팥을 사용한 저가 업체의 것과는 전혀 다른 맛에 고객들은 점점 늘어나서 이후 미국과 일본 등에까지 수출을 하게 됐어요. 이제 우리 회사는 이전 매출액 200억을 넘게 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까지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게 됐죠. 우리 회사가 부도난 지 무려 1년 6개월 만에 이룬 업적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누구보다 몸으로 마음으로 고생했던 아버진 그야말로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답니다. 다시 일어서기까진 술 한 방울 입에 대지 않겠다고 선언하셨던 아버진 그날 최고급 와인을 함께 마시며 저희에게 말씀하셨어요. 선미야, 그리고 김서방, 그동안 고생 정말 많았고 못난 아비 도와줘서 정말 고마웠단다. 이제 남은 일은 우리에게 그런 짓거리를 한 것들에게 벌 주는 일 아니겠냐? 김서방 집 식구들이라 미안하지만 이해해 줄 수 있겠나? 장인어른, 오히려 제 식구가 한 일로 이렇게 되셔서 도리어 제가 사죄를 드려야 할 일이에요. 그 복수에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저 옛날부터 우리 형 아우들의 부인이라 참고만 있었던 거지. 그 인성이나 여러 가지 면으로 불만이 많았어요. 게다가 우리 와이프에게 그런 말까지 하다니. 그때 당장 찾아가서 그 여자들에게 욕을 해주고 선미 씨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싶었지만 선미가 나중에 크게 되갚아 준다고 절 말려서 오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세 사람은 드디어 복수를 시작하게 됐어요. 첫 번째 복수의 대상은 큰형님이었죠. 시아주버님이 평소 부동산 사업을 한다면서 마땅히 돈은 못 벌고 골프를 치고 도박이나 하고 다니는 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아주버님이 잘 다니는 골프장에 이미 포섭한 직원 한 명을 보내서 시아주버님과 친해지도록 만들었어요. 그 직원은 말주변이 아주 좋고 눈치가 빠른 사람으로 상대방 기분과 비위를 아주 잘 맞춰주는 능력 있는 친구였기에 얼마 뒤 시아주버님은 그 직원과 아주 친해지고 마음을 터놓는 사이가 됐죠. 그리고 우린 미리 봐둔 적이 있는 국내의 불법 사설 도박장으로 시아주버님을 유인하도록 직원에게 시켰어요. 평소 도박을 좋아하는 시아주버님은 직원과 몇 번 다니더니 이내 불법 도박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젠 자기가 나서서 같이 가자고 직원을 조를 정도가 됐죠. 하루 도박장에서 시아주버님이 잃은 돈은 1,0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렇게 돈을 잃는데도 시아주버님은 무엇이 그리 좋은지 주말마다 가던 횟수가 3일에 한 번, 2일에 한 번씩 더 자주 불법 도박장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형님과 자주 다투는 모양이었어요. 형님은 어느 날 저에게 전화를 해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남편이 한동안 잠잠하더니만 다시 도박 귀신이 붙은 모양이야. 무슨 방법이 없을까? 동서가 서방님한테 우리 남편 좀 말려보라고 부탁 좀 해봐. 그래도 똑똑한 둘째 동생 말은 듣는 사람인데. 그 똑똑한 둘째 동생이 자기 형을 도박장으로 이끈 장본인이라는 걸 나중에 알면 얼마나 뒤집어질까요? 아주 고소했습니다. 형님이 상심이 크시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도박장에서 돈을 잃으면 괜찮으시겠어요? 한두 푼이 아닐 텐데. 동서 친정이 한번 망하더니 배포가 줄었나 봐. 아유, 우리 재산이 얼만데 아버님이 주신 건물이랑 땅도 아직 있고 그 정도 돈 잃어도 크게 지장 없어. 형님의 말을 전해드리자 친정아버진 전략을 바꾸기로 하셨어요. 국내 도박장에서 잃는 돈으로는 큰 타격이 없으니 해외 카지노에서 큰 돈을 쓰도록 만들기로 했죠. 이제 친해진 직원과 함께 홍콩, 마카오 등 해외여행을 공짜로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처음 직원과 함께 해외 카지노에 가게 된 시아주버님은 국내 도박장보다 훨씬 스케일이 크고 웅장하며 화려한 그곳에 취해버렸어요. 그리고 이내 도박 베팅 금액을 늘려서 하룻밤에 1억이나 돈을 잃게 됐습니다. 하지만 도박에 빠진 사람은 마약 중독과 같은 모양이에요. 그렇게 돈을 잃고 나서 국내에 들어온 지 며칠이 안 돼서 시아주버님은 다시 또 마카오에 가고 싶다며 직원을 졸라댔던 겁니다.
그렇게 직원과 시아주버님은 여러 차례 해외 불법 도박을 다녔고 시아주버님은 도박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갖고 있는 주식부터 모조리 처분을 하더니 이젠 아버님과 공동 명의로 있는 부동산까지 몰래 팔아치우기 시작했어요. 비밀리에 해야 했기 때문에 이때 우리 친정아버진 다른 사람과 명의를 앞세워 시아주버님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헐값에 사들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나고 본가에서 시아버님의 호출을로 가보았어요. 잔뜩 화가 나신 아버님 앞에서 시아주버님과 형님은 무릎을 꿇고 손을 싹싹 빌면서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너흰 내 자식이 아니다. 그 많은 우리 집 재산을 도박에 빠져서 모두 팔아치워? 너 같은 아들은 낳는 게 아니었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너희 식구 모두 말이다. 아버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제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저 믿고 한 번만 봐주세요, 네? 믿어? 내가 너는 믿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냐? 첫째가 그러는 동안 넌 뭐하고 있었냐? 너도 백화점이나 다니면서 몇 천만 원씩 써대며 살았던 걸 모르는 줄 알아? 다 필요 없다. 앞으로 이 집에 발 붙일 생각은 하지도 마. 그렇게 시아버님은 서재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형님과 시아주버님은 우리 부부에게 와서 사정사정했습니다. 도와달라고요. 아무 잘못도 없이 우리 친정회사가 망했을 때 형님 뭐라고 하셨어요? 구걸이라도 하면서 지내라면서요. 이제 형님도 거지처럼 구걸하면서 사시면 되겠네요. 형님은 그런 저에게 자존심을 세우며 뭐라고 얼마나 욕을 하던지요. 하지만 전 그 여자를 무시하면서 남편과 시댁을 나왔습니다. 그 후로 형님는 시댁에서 쫓겨나서 변두리 지역의 빌라로 이사가서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며 산다고 들었어요. 제 손으로 돈 한 푼 벌어본 적 없는 그 부부가 펑펑 쓰고 사치하던 씀씀이를 버리지 못해서 아직도 한 번씩 돈을 빌려달라며 연락을 해오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전 형님이 제게 했던 모욕 그 이상의 말을 하면서 푼돈 10만 원, 가끔은 100만 원씩 빌려주고 있답니다. 이렇게 형님에 대한 복수는 끝이 났어요. 그 다음 대상은 첫째 동서예요. 첫째 동서에겐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중 막내 아들은 정말 망나니 같았죠. 욕설과 폭력을 일삼는 비행 청소년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친구들을 폭행하고 다니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합의를 하며 반성도 제대로 하지 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막내 아들이 연예기획사에서 아이돌 가수로 데뷔를 하게 된 거예요. 첫째 동선 자신의 미모나 미스코리아 과거에 더해서 막내 아들 자랑까지 덧붙여서 동네방네 다니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친정아버진 평소 알고 지내는 기자분이 있으셨어요. 그 기자분을 만나 좋은 연예계 뉴스거리를 줄 테니 대서특필을 해줄 수 있는지 물어봤죠. 특종 기사가 있다고 하는데 거절할 리가 있을까요? 그 기사는 동선의 막내 아들의 학창시절 학교 폭력 이력과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 대한 인터뷰를 신문 일면에 실어 내보냈습니다. 그 아들은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지와 백으로 기획사에서도 밀어주는 잘나가는 신인 아이돌이었는데 이 기사 한 방으로 바로 이미지가 아주 나빠지게 됐죠. 아니 꾸며낸 가짜 이미지에서 그 학폭 아이돌의 인성과 실제 모습이 드러나게 된 것이에요. 수많은 기사와 보도를 통해 막내 아들의 실체가 드러나자 온통 욕을 들어먹고 외출도 할 수 없게 된 동서가 처음 기사를 내보낸 기자를 수소문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기자가 우리 친정아버지를 통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우리 친정집에 와서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우리 잘나가는 아들에게 똥을 뿌려도 유분수지. 이게 무슨 심보야? 당신들이 사람이야? 이 여자가 자기 아들 잘못 키운 반성이나 할 것이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행패를 부려? 경찰서에서 끌려가고 싶어? 제발요 사돈 어르신. 우리가 원수도 아니고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제발 기사 좀 멈춰주세요. 이제 막 데뷔해서 잘 나가기 시작하는 애 앞길 막을 일이에요. 앞길? 앞길? 남의 자식 때리고 괴롭힌 놈이 무슨 밝은 앞길 타령이에요. 그때 들어온 절 보고 동선 표독스럽게 째려보면서 형님 말이면 다 해요? 우리 아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당신들은 멀쩡할 줄 알아? 그 입으로 말 한 번 참 잘했네. 예전에 우리 회사 망하게 해놓고 내 딸에게 뭐라고 말했지?
거지처럼 빌어먹으라고. 그걸 들은 아비인 내 눈에선 피눈물이 안 나는 줄 아는가? 그건 정말 미안해요. 그런데 이번만 용서해 주시고 기사 좀 막아주세요, 네? 동서가 아직 사태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이네. 우린 퍼뜨린 적 없어. 사실만 알려줬을 뿐인데 모든 언론이 알아서 기사 내고 있는 것 뿐이지. 그러게 아들 바르게 키웠어야지. 남들 귀한 자식들을 괴롭혔을 때 혼도 내고 말이야. 대충 돈으로 무마시키고 살아온 당신들 잘못으로 귀한 아들이 그 지경 됐다는 걸 아직도 모른단 말이야. 그런데 일 어쩌나? 우린 이제 시작인데 당신 아들에게 피해 입은 학생들이 어찌나 많은지 말이야. 그 피해 학부모들을 모아서 소송도 진행할 생각이야? 동서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제발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아버지와 전 멈출 생각이 조금도 없었어요. 결국 동선의 막내 아들은 학폭으로 연예계에도 발도 못 붙일 정도로 매장당하고 이 충격으로 우울증이 와서 정신과에 다니게 됐습니다. 한편 아들의 학교폭력 피해자들 모임은 단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서 첫째 서방님 낸 거의 모든 재산을 합의금을 마련하는 데 써야 했어요. 그렇게 재산을 잃고 나니 동선 자신의 미모를 가꾸기 위해 매일 드나들던 에스테틱이나 백화점에도 못 가고 서방님은 그 좋아하던 유흥업소에 다닐 돈도 없어 치과에서 일하기 바쁘다고 들었어요. 우리 친정이 못할 짓을 한 당사자들, 형님들, 그리고 첫째 동서까지 되갚아주고 나니 남은 사람은 막내 서방님의 처, 바로 막내 동서였습니다. 막내 동서는 사업을 하는 같은 친정을 둬서 반갑다며 제 앞에선 사람 좋은 웃음 지으며 친한 척했지만 사실 누구보다 절 시기 질투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정회사에 거짓 민원을 넣고 망하게 만들자고 제안한 사람도 행정사를 매수했던 사람도 바로 막내 동서였다고 첫째 동서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정 아버지와 전 막내 동서에게 가장 크게 복수하려고 마지막 복수의 대상으로 계획을 했어요. 조사해보니까 그 여자 친정 가구 회사가 문제가 많더구나. 쇼핑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것과 다른 저질의 값싼 중국제 가구를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교환 반품을 요구하면 잠적해버리질 않나. 카드보다 현금으로 결제하면 할인을 많이 해준다며 현금 결제를 유도해서 매출액의 상당수를 탈세하고 있었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아무리 소비자 보호원에 항의를 해도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 주고 입막음까지 하고 말이야. 그런 악덕 기업은 망하게 하는 것이 어렵지도 않을 뿐더러 같은 기업인인 내가 봐도 망해야 하는 것 같구나. 부실 기업인 가구 회사를 위기에 빠뜨리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우선 국세청에 가구 회사의 탈세 정황 증거를 모아서 탈세 신고를 했습니다. 너무나 명확한 증거와 100억이 넘는 탈세 규모의 놀란 국세청은 발빠르게 회사 세무조사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조세 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하고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회사 대표인 막내 동서 아버진 징역 6개월형과 벌금 300억을 선고당했습니다. 고의로 너무 오랫동안 그리고 과도하게 큰 금액을 탈세한 탓에 이런 처분이 내려진 것이에요. 이렇게 막내 동서 친정집은 하루아침에 쑥대밭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우리 아버지는 늘 정도를 지키며 좋은 사람들과 함께 경영해 오신 덕분에 다시 일어날 힘이 있었지만 이 악덕 가구 회사는 워낙에 양아치 짓으로 욕을 먹고 친정네 식구들이 잘 살아오지 못한 탓인지 도와주겠다는 사람 하나 없이 주변에 온통 잘 됐다고 박수치는 사람들 뿐이었대요. 같은 기업인데도 이렇게 판이하게 다르니 오히려 불쌍해질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망한 가구 회사는 다시 살아나지 못할 것이고 막내 동선의 친정아버진 감옥에 다녀오신 뒤로 매일같이 술만 마시고 불평불만에 남 탓만 해대며 겨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고 들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와 전 여기서 복수를 멈출 마음이 없었습니다. 막내 동선의 친정만 망했을 뿐 막내 동선은 압구정의 아파트에서 아직 잘 살고 있잖아요. 누구보다 돈에 욕심 많았던 막내 서방님과 동서에게 우린 사람 하나를 심게 됩니다. 이 사람은 막내 서방님이 하는 강남의 스크린 골프장에 자주 찾아가며 서방님과 동서에게 환심을 사기 시작해요. 이 사람은 자신은 몇천억대의 자산가로 부동산과 골프장 등의 사업을 크게 하고 있다고 소개를 하고 벤틀리 외제차를 끌고 다니며 온통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말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만난 지 한 달도 안 돼서 막내는 이렇게 부유해 보이고 매력적인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무엇이든 고지고대로 믿게 됩니다. 특히 막내 서방님은 아버님이 자신에게 큰 부동산은 주지 않고 스크린 골프장만 몇 개 차려준 것에 대해 늘 불만을 갖고 있었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골프장을 차리고 싶어하는 욕심을 공략해서 우린 새로 짓고 있는 골프장에 300억만 투자하면 무려 1000억의 가치를 가진 골프장의 단독 소유자가 될 수 있다고 설득을 했습니다. 강릉에 건설 중인 골프장을 몇 번 가서 실제로 보고 온 서방님은 이미 마음이 넘어가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출을 감행했어요. 막내 동서도 자기네 친정집이 망하자 더욱 돈의 혈안이 돼서 이성을 잃고 서방님의 투자를 거들었습니다. 저와 남편에게도 함께 투자하라며 지분을 주겠다고 설득까지 하더라고요. 우리가 가족이니까 특별히 둘째 시아주버님네도 투자에 참여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미 첫째, 셋째 시아주버님네는 저렇게 망해버렸으니까 뭐 투자할 돈도 없겠지만 우리랑 같이 투자하면 투자금이 3배 넘게 벌 거라니까요. 우리 덕에 땡 잡은 줄 아세요. 전 코웃음이 나왔죠. 이 투자가 불행으로 가는 구렁텅이인 것도 모르고 있으니 말입니다. 막내 동서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급히 처분했을 뿐만 아니라 시아버님이 증여해 주신 집과 상가 등 모두를 담보로 100억이나 되는 대출을 받게 돼요. 그렇게 과도한 투자를 하고 골프장의 완공을 기다리던 막내 동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의 예상대로 이들은 이 골프장이 다른 사람의 소유였고 투자한 금액은 모두 사기꾼이 들고 잠적해버린 걸 나중에야 깨닫게 됩니다. 그날로 이 부부는 시댁에 와서 시아버님 바지가랑이에 매달려서 울고불고 대출금을 대신 갚아달라 조르고 있어요. 이 집 자식들은 사고는 자기들이 마음대로 쳐놓고 뒷수습은 시아버님께 부탁하는 것이 특기인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아버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난 너희 같은 것들에겐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 이미 증여해준 재산까지 다 날린 마당에 무슨 낯으로 날 찾아왔어? 막내 너도 호적에서 파버릴 거니까 썩 나가. 시아버님도 도와주시지 않자 막내 동선 첫 번째 형님부터 우리까지 모두 도와달란 연락을 해왔습니다. 둘째 형님네밖에 없어요. 우리 그동안 사이 좋았잖아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네? 가능한 돈을 빌려주시면 우리가... 동서, 연기 그만해. 나 다 알고 있어. 자기가 형님 첫째 동서랑 합심해서 우리 친정집 망하게 했던 거 말이야. 심지어 자기가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주도했다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악랄할 수가 있어? 그래놓고도 나한테 뭐라고 했어? 구걸하라며? 거지같이 말이야. 아우, 무슨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 잠깐, 그러면 그 일 때문에 우리 친정집을 이 꼴로 만든 게 형님... 그래 맞아. 우리 아버지와 내가 했지. 그래 맞아. 우리 아버지와 내가 했지. 하지만 우리가 아니었어도 동선의 친정은 제대로 경영하지 못하고 사람답게 살지도 못했기 때문에 더 처절한 결말이 있었던 거야. 뭐라고?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그렇게 막내 동선 자신의 잘못은 반성하지 않고 우리에게 저주를 퍼부었어요. 그 후로 우리 부부는 막내 동선애가 용서를 구하며 돈을 빌려달라 연락을 해도 차단하고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한편 시아버님은 막내 아들네까지 이렇게 된 걸 알고는 크게 상심하셨어요. 그리고 전 그런 시아버님께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우리 복수의 대상은 형님과 동서들이었지만 그로 인해 죄 없는 시아버님까지 힘들어하셨으니까요. 친정 아버지와 전 시아버님을 찾아와서 그간의 일을 털어놓고 진심으로 사죄를 드렸어요. 이 얘기 들으신 시아버님은 놀라셨는지 잠시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망해버린 것이 사돈과 내가 아끼는 둘째 며느리가 꾸민 일이라니 솔직히 너무 놀랍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둘째를 제외한 다른 자식들은 정말 제대로 된 녀석이 없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신이 자초한 잘못에 대한 죄값을 치르고 있다고요. 솔직하게 모든 얘기를 털어놔줘서 고맙고 또 사돈 어른과 둘째네 모두 용서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아버님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친정아버진 이 일을 벌이면서 헐값에 매수했던 첫째네 부동산과 막내네가 주었던 투자금을 시아버님께 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어차피 이 돈들은 그들 스스로 번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시아버님이 주신 재산이었기 때문에 친정아버지께선 처음부터 이 돈을 시아버님께 돌려드리기로 생각했던 거죠. 이로써 영화와 같았던 우리의 복수는 끝이 났습니다. 형님과 동서들은 시기 질투에서 벌인 일로 인해 자신들에게 더 큰 불행이 찾아올지 아마 몰랐을 거예요. 남의 눈에 눈물 나는 일 벌여선 안 되겠다는 그런 교훈으로 제 얘기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제가 잘못한 만큼 앞으로 더 반성하고 사람답게 살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어요. 가진 재산을 기부하고 봉사활동도 하면서요. 그럼 이제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